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가면국사학당은요, 고려 초기의 정치, 드디어 고려로 들어갑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의 시작부터 선사시대, 연맹왕국, 중앙집권국가의 삼국부터 남북국 시대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도 또 많이 남았다는 거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는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게 되면 또 이미 어른이신 분들도 있지만 어른이 되게 되면 뭔가 가물가물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뭔가 머리에 있긴 있는데 무신도 있고 그죠? 묘청도 있고 머리에 뭔가 공민왕도 있고 한데 그게 제대로 배치가 안 돼서 고려가 머릿속에 없는 뭔가 우주에 그 행성들이 다 떠돌아다니는데 그게 줄이 안 맞고 그냥 떠돌아만 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려시대를 순서대로 뭔가 그 흐름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고려시대가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럼 고려 초기 첫 시간인데요. 일단 고려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국부터 남국북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문화에 대한 정리는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은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삼국부터 남국국의 문화라고 했을 때 삼국시대의 문화는 세 나라의 문화가 따로따로 뭔가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남북국이라고 하면은 남국인 통일신라 그리고 북국인 발해의 문화가 또 특징적으로 각각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고려는 물론 이제 고려를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요런 나름 노하우 이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는 이렇게 5시기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보셔야 돼요. 5시기. 자, 왜 이렇게 5시기로 나누는 게 좋으냐면은 5시기마다 뭔가 그 각 시기마다 뭔가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를 초, 중, 말 이렇게 3개로 나누면은 여러분들은 매우 헷갈려지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4개로 나누는가 어쨌든 나누는데 5개로 나누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잘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구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쉽다. 이런 어떤 그 팁을 좀 드리고요. 자, 여기 고려 초기부터 여기 말기까지 왕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각 수업마다, 강의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왕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대표적인 사람들 몇 명만 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이름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고려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집권 세력.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걸 알면 밑에가 또 선사시대처럼 밑에가 또 떨어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뭔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고려 초기 처음 고려가 이제 건국될 때의 집권 세력 누구죠? 호족이에요. 왜냐면 왕건이 호족이잖아요. 그죠? 왕건과 왕건을 뒷받침하는 세력들 모두 다 호족이에요. 자,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려 전기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문벌 귀족이죠. 자, 근데 새로운 세력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고려 중기. 시기적으로 중기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 가운데 정도의 그런 어떤 변화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돼요. 무신. 자, 이 무신이라는 사람들은 문벌귀족에서 나왔다고 볼 수 좀 없죠. 자, 그리고 고려 후기가 되면은 고려에서 굉장히 그 어떤 외부의 압박, 외부의 변화 때문에 굉장히 그 격동의 시절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바로 건문세족입니다. 자, 그리고 건문세족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진, 사대부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는 이 5시기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 5시기에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부의 얘기니까 정치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꼭 국내에 한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변화가 고려시대부터는 워낙에 그 주변 나라들의 각축전이 막 벌어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특히 중국에서 변화가 많아요. 중국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도 변화를 또 겪은 것이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외적 관계가 어떤 식으로 또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국내에서 어떤 정치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려시대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고려 초기는 이제 건국하면서부터 바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때 해당하는 왕들이 누구누구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 그 다음에 해정, 광, 경성.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줬잖아요. 이 세 분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너무 짧게 살았거나 아니면 별 하는 일이 없었거나.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 명, 태광성, 태조, 광종, 성종, 이 세 분이 이 나라의 기틀을 닦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초기라는 것은요, 나라가 아직 이렇게 태어나서 정점으로 가기 전에 뭔가 완성이 되기 전 단계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전 단계이면서도 이 태조하고 광종이 하는 일이 다르고 광종하고 성종이 또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떤 나라의 시작을 할 때 왕들이 막 나오고 업적이 막 나오고 이래요.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의 거리가 확 멀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외울 게 너무 많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약간 어느 정도의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고려 초기의 집권 세력, 아까 설명드렸죠? 호족이에요. 자, 이 호족이라는 것은 원래 신라의 지방 세력이었죠. 그죠? 지방에서, 그러니까는 원래 진골 귀족이 중앙 귀족인데, 그리고 육두품이 중앙 귀족인데, 이 사람들이 경주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각 지역에 성주랄지 장군이랄지 이런 이름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의 토착 세력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뭐 왜구가 쳐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 자기가 다 군대 만들어가지고 방어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그 지배자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그 나라, 그 통일신라의 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호족이 우리 그 장군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지배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중앙 정치에서의 뭔가 몰락으로 지방에서 막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고, 그러다가 태조 왕건도 개성 송악지방에서 이제 활약을 했고, 그러다가 고려를 이제 세우게 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사람의 어떤 업적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은 고려 초기는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태조. 이 사람은 나라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일단 세웠어요. 처음에. 내가 이제 내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이 나라 세우는 거를 우리 아이들의 걸음마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이들이 처음에 걸음마를 해요. 일어나요. 잡고 일어났어요. 이제 근데 한 발을 떼요. 떼고 난 다음에 한 발 떼자마자 바로 뛸 수 있어요? 못 뛰죠. 이 아이의 지금 가장 중요한 자신의 임무는 뭐냐면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라를 건국해서 직후의 왕은요, 이 나라가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거. 사실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가 떴을 때 제일 위험할 때가 딱 뜨고 난 직후. 그때 터질 확률이 제일 높대요. 사고 날 확률이. 그러니까는 이 태조의 그 목표는 뭐냐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의 목표는 망하지 않게 하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무슨 그 도움을 받더라도 계속 어떻게 살아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걸음마를 뗄 때 뭘 붙잡는 거예요. 부모님 손도 붙잡고, 여기 뭐 소파도 붙잡고, 뭐 탁 테이블도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서 움직이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태조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손이라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걸음마를 안정적으로 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태조의 정책을 볼게요. 태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가를 안정시키는데 이 사람의 목표, 그 모든 걸 쏟았어요. 나라가 죽으면 안 된다.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첫 번째, 나라를 안정시킬 때 누구를 안정시켜야 돼요? 자, 두 개거든요. 지금 나라가 왕이 있는데 왕의 밑에는 신하와 백성이 있어요. 그 왕건의 입장에서 신하도 다독다독 해줘야 되고 백성도 다독다독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다 그 이전에 통일신라나 발해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발해는 나중에 왔지만 통일신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라를 이름을 바꾸고 뭔가 나라를 바꿨어요. 그렇다면은 옛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내 편으로 만들어야 토닥토닥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백성들이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라 하대 백성들이 너무나도 귀족들한테 많이 뜯어먹히고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힘들어하는 백성들한테 제일 인기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돈 푸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돈을 풀어요. 근데 이렇게 흑창으로 서민들한테, 빈민들한테 돈을 푸는 그런 제도, 창고를 열었다는 뜻이죠. 흑창을 열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 말고 취민유도라는 것, 이건 뭐냐면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그 민심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정책인데 세금을 제대로 걷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취민유도의 그 보편적인 어떤 세금의 정책은 10분의 1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원래 10분의 1세가 굉장히 보편적이긴 한데 신라 때 10분의 1을 막 안 하고 막 4분의 1을 갖는다든가 2분의 1을 걷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신라 귀족들이 횡포를 엄청나게 많이 부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취민유도가 뭐냐면은 백성들을 뜯어 먹어도 그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뜻이에요. 정도 도자거든요. 백성에게 수치를 하더라도 정도껏 해라. 그 정도가 바로 10분의 1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분의 1세를 이렇게 나라에서 관리 감독을 했다. 그리고 흑창을 열어서 빈민을 구제했다. 이것이 바로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에 대해서 백성들이 호감을 갖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생 안정이라는 거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왕건 밑에는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하도 있죠. 그리고 그 신하들이 호족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왕건과 같은 지방 세력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을 한 거기 때문에 이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엄마 손 잡는 거고 하나는 아빠 손 잡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둘 다 있어야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호족 세력들을 연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다 썼어요. 왜냐하면 호족 세력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도움이 되는 세력이긴 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왕에게 견제 세력이 된다는 걸 왕건이 모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하는 거죠. 둘 다. 첫 번째 회유책으로 일단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위협이 되면은 무조건 결혼을 했어요. 뭐 둘째 딸, 셋째 딸 뭐 이렇게 해서 막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에 부적절하다. 이런 경우에는 성을 물려줬어요. 성을 하사한다 이런 그 뜻이에요. 결혼 정책을 하거나 성을 물려주는 정책. 그러니까는 뭐 왕건인데 박건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을 그러니까는 박건이었던 사람을 왕건으로 바꿔준다든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박개똥을 왕개똥으로 바꾸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왕씨의 성을 물려줘서 자신의 어떤 동생으로 삼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역분전이 있는데 이거는 경제적으로 뭔가 그 보상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역분전. 역할을 나누어서 땅을 주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역할이라는 것은 나라를 세울 때 얼마나 공을 세웠느냐, 나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땅을 나눠줬습니다. 자, 이런 회유책 당근이 있었다면 채찍도 있어요. 너무 까불진 마. 그래서 사심관제도나 기인제도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는데, 사심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 세력들에게 사심관을 그 지역에 파견을 해서, 근데 이 사심관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 지역에 되게 잘 알고 있는 그 지역 출신의 호족들이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 거기 가서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나한테 보고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들을 사심관으로 해서 그 주변 호족들을 관리한다. 또한 기인제도라는 것은 그 호족의 자식들을 개성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인질로 잡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질로 잡거나 아니면은 감시하는 감시자를 파견하거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견제를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팀을 다 내 편으로 만든다. 이게 태조 왕건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태조 왕건의 다른 정책은요, 훈효십조 정계. 이렇게 안정을 시켜놨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어받아라. 이제 자기 죽고 나면 사실 결혼도 너무 많이 했고 동생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자손들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훈효십조, 이것은 내가 10개의 유훈을 말할 테니, 유언장이죠. 그러니까 유언 10개, 이 10개를 꼭 지켜, 이런 내용으로 왕들한테 이렇게 그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계나 뭐 이런 것들은 신하들한테, 너 신하들도 이렇게 왕한테 해야 돼, 이런 행동을 하지 말어, 뭐 이런 내용으로 유언을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기록으로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태조왕건이 이런 식으로 내치를 잘 다지면서도 이 대외 정책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름에서도 고려잖아요. 고려라는 것이 어떤 나라를 좀 표방하고 있다고 느낌이 드나요? 당연히 고구려죠.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를 지향하고 있어. 물려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고구려 땅으로 갈 거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천수라는 독자적 연호를 씁니다.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은 내가 어차피 위로 올라가면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대등한 위치다. 그러니까 나는 내 땅을 찾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서경을 중시한다. 지금 수도는 개경이에요. 개성. 그리고 서경은 평양. 조금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개성인데 여기가 평양인데 여기를 중시한다. 한마디로 어디로 올라가겠다? 위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여기를 전진기지로 생각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대동강이었는데 원래는 청천강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태조가 안정적으로 나라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근데 넘겨줬는데 해종도 정종도 굉장히 짧거나 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종 때에 이 사람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다 이 호족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삼촌들인 거죠. 외가. 그래서 외척이면서 어쨌든 그 지방 세력이었던 이 호족들에 시달리다가 광종이 정권을 잡았어요. 광종은 마음속으로 내가 정권 잡기만 해봐. 저 삼촌들이고 뭐고 그냥 날려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권을 딱 잡자마자 그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 광종의 그 역할은 그거예요.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 태조는 안정되어 있는 거고, 광종은 안정은 돼 있어요. 이 한마디로 걸음마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걸음마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걸음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을 놓으려고 그래요. 안 잡으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내가 자유롭게 뛰고 싶으니까. 아직 제대로 뛰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을 안 잡으려고 한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광종이 했었던 일, 일단
왕권을 안정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호족을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호족의 날개를 꺾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 통일신라 시대 얘기할 때 뭔가 어떤 상대방의 세력, 견제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려면은 경제적인 날개와 정치적인 날개 두 개를 같이 꺾어야 된다고 했어요. 광종이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노비안건법을 시행하고, 이거는 경제예요, 경제. 과거제를 실시한다. 이건 정치적인 날개입니다. 자,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이 노비를 살펴보고 검사해서 어떻게 한다? 진짜 노비가 아닌 사람은 평민으로 돌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노비는 사람이 아니고 뭔 거예요? 재산, 물건이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 물건은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물건이 세금 내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건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건데, 그 가진 사람이 노비값까지 해서 같이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목만 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진짜 노비인 사람은 노비로 두되, 그렇지 않고 강제로 뭔가 사기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고리대로 부당하게 노비가 됐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다시 돌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갑자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뭐예요? 노동력이기도 하고 세금을 내는 주체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호족의 재산은 낮추고 나라의 세금 그 수치원은 올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를 실시한다라는 것은, 과거라는 것이 이제 출신만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됐을 때 이제 그 이전에 호족들도 사실은 뭐 중앙 관리가 되거나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긴 한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시험 안 보고 내가 나라에 공헌을 했으니까 우리 집안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과거제를 실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은 공무원 못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호족의 정치적인 날개를 꺾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백관이라는 건 모든 관리를 뜻해요. 공복이라는 건 공무원의 복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좀 낮은 관리들은 파란색을 입히고 높은 관리는 자주색을 입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봤을 때 쟤는 나보다 높다, 저 사람은 나보다 높다, 쟤는 나보다 낫다, 이런 것들을 알아서 서로 만났을 때 이렇게 예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렇게 그 관리들 사이에서도 높낮이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게 나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니네들끼리도 높낮이가 있고 너네하고 나하고도 높낮이가 있으니 나한테 잘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왕한테 대들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는 그 관리들의 정치적인 날개를 어느 정도 꺾는데 그 효과적인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종은요, 여기서도 뭔가 느껴지죠. 되게 강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 태조 왕건의 북진 정책을 이어받으면서도 더 강해요. 더 강해요. 그래서 칭제 건언을 한다. 여기 보면은 건언이라는 것은 이 뒤에 계속 많이 나와요. 근데 원년을 건립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연호를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광덕이랄지 준풍이랄지 이렇게. 근데 이 연호를 쓰는 것과 함께 뭐까지 했다? 황제를 칭했다. 그러니까 한술 더 뜨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황제를 칭할 정도로 뭔가 독자적이고 자주적이고 굉장히 그 고려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았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 이게 바로 누구다? 광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성종으로 갈게요. 자, 성종은 여기 이렇게 제가 한자를 써놨는데 저 한자가 이룰 성자잖아요. 이 사람 때 궤도에 올랐다는 뜻이에요. 이뤄냈다. 그래서 이 나라만 그런 거 아니죠. 조선에서도 성종이 있어요. 조선의 성종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종이 나오면은 뭔가 이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뭘 이뤘겠어요? 나라의 시스템을 이제 완비했다.
이제 신나게 뛰어가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은 나라의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완비했느냐. 우리가 삼국시대나 남북국 시대부터 이미 이 중국의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스승님으로 삼았던, 스승님처럼 생각을 했었던 분이 있었는데 바로 최승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신라시대의 육두품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육두품의 자손으로서 쭉 이어와서 한마디로 지식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뭐 지금으로 말하면 50대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죽을 때 다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목숨이 아까운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종이 나이가 굉장히 어려서 왕이 됐는데 신하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해요. 내가 왕이 됐는데 어려서 아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기획안을 내보시오. 이런 식으로 뭔가 미션을 줘요. 신하들한테. 근데 다른 신하들은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뭐 이렇게 썼다면 최승로가 내가 내 목숨 내놓고 죽을 거 다 생각하고 그냥 다 하겠습니다. 다 까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5조 치적평이라는 걸 올리거든요. 5조의 치적평. 당신 위에 있는 5 왕의 잘한 거, 못한 거 이런 걸 내가 평가하겠다. 이 왕은 이랬고, 이 왕은 이랬고, 이 왕은 이랬고, 이 왕은 이랬다. 이 나라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됐다. 이런 식으로 뭔가 쫙 해서 보고서를 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종이 이걸 보면서 보통 어떤 왕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이렇게 선조들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신하가 했다는 거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성종이 둘이 좀 케미가 맞았다고 볼 수 있죠. 너무 옳은 말이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내가 뭔가 나라를 운영할 때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 이러면서 최승로를 높이 사요. 그래서 이제 최승로가 나라를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될 거니 이렇게 운영을 해보십시오 하면서 시무 28조라는 것을 뭔가 얘기를 했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성종은 그 시무 28조에서 추천한 어떤 정책들을 거의 다 실현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통치 체제의 완성을 이루었다. 완성을 했다. 해내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내용 정리 시간이랄지 아니면은 문제풀이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이때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어떤 통치 체제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되고, 지방에 12목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지방을 12개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원리를 요때 성종 때 만들어냈다.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고려 초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뭔가 엄청 많아 보이죠? 그죠? 복잡하잖아요. 왜 이렇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은 정리를 해보자면 태조는 나라를 죽이지 않는, 그리고 광종은 나라를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성종 때는 완성이 되었다. 이게 내용 정리의 그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머지 어떤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은 이건 태조에서 했을 것 같아. 이건 광종이 했을 것 같아. 이건 성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려 초기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